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로 꾸며드립니다.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시면 나라도 안 가요. 최근 배우 최민식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극장값, 영화 티켓 값이죠, 너무 올랐다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한 교수는 팬데믹 중 영화관들이 부도위기에 처했는데 출연료라도 기부했냐며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우리 사회는 극장값을 두고 갑론을박 중입니다. 영화 티켓 한 장에 15,000원. 이 가격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 걸까요? 오늘 첫 번째 지목전에서는 최민식 배우가 쏘아올린 극장값 논쟁 이야기를 해보고요. 인생은 한 번뿐, 꽤 오랫동안 MZ세대들을 대표했던 단어 욜로가 있습니다. 전세 아니면 월세인가요? 근데 이제는 욜로는 가고 요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두 번째 지목전에서 MZ세대들의 가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요즘 책을 집필욕이 왕성합니다. 여러 권의 책을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마구 쏟아내는 물리학자 건국대 이종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하고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헌식입니다. 오늘부터 식구 한 분이 더 늘었습니다. 지목전에 새로 합류하시는 분인데요. 인생은 소통이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일기획의 유명 카피라이트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소통을 가지고 또 광고에 문구를 넣으신 적도 있으시겠네요. 예, 아마 히트작인데 모두 알 법한 것은 육회, 상쾌, 통쾌라고. 바로 그 장본이시죠? 그게 제가 했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쓰더라고요, 최근에. 예,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지금부터 유쾌, 상쾌, 통쾌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김신동 의원님, 오늘 우리 영화 이야기 할 텐데 직업상 또 영화 평론가이시기도 하니까요. 극장 자주 가시는데 최근에 이 극장값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는 이제 대중문화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중이 관심 있는 거, 국민들이 관심 있는 곳이라면 다 가는데요. 관련 전문가 중에 아마 제가 돈이 제일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시사회를 가지 않거든요. 대체 저희 영화평론가분들이나 전문 기자분들 시사회 이렇게 가시잖아요. 근데 시사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시사회를 가면 약간 옛날에 일제강점기의 어떤 유습 때문에 약간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은 또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대중적으로 관심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글을 쓰게 되면 연락이 와요. 글을 그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사회 무료로 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아도 약간 물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극장에 가서 봐야 일반 관객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가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자, 다른 세 분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영화관을
가신 경우가 있는지 좀 경험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요. 예, 방학이었어서 잘 못 갔는데 제가 원래 그 약간 비밀스러운 취미가 있는데 그 교수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공강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공강 시간이 좋은 기다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수들의 공강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근데 저는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그 멀티플렉스가 있어요. 예. 그 시간에 딱 가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면 가격도 싸고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좀 즐겼던 편인데 이제 또 이제 학기 시작되면 또 좀 즐겨볼까 합니다. 네. 서면서 교수는요. 저는 영화 보는 거 워낙 좋아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뭐 시간 맞추기 어렵고 해서 못 보다가 지금 막 최근에 본 가본 적 영화를 이제 있으세요? 어플로 찾아봤어요. 하이제킹 하정우 배우를 좋아하니까 하이제킹 이제 최근 영화 본 거고 뭐 최근에 우리 방송에서도 했던 서울의 봄, 파묘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히트친 작품들은 열심히 챙겨보고 있고 또 열린 토론에 나오려면 열심히 또 사회적인 관심 영화는 봐야 돼서 굉장히 즐겨하고 잘 가는 편이고 주로 집 근처에 특정 멀티플렉스만 가다 보니까 또 거기서 주로 하는 것들 뭐를 하는지는 주기적으로 찾아보고 보려고 예. 노력하죠. 이정표 교수는요. 최근에 뭐 극장 가보셨는지. 네, 아주 최근은 없는 것 같고 저도 서울의 봄 개봉했을 때 가서 본 기억이 나고 파묘는 그 3월 1일 날 본 기억이 있어요. 한 3일짜리여서 기억이 좀 새롭기도 하고 이거는 저희 동네 그 아리랑 시내센터라고 아주 좋은 그 공공에서 만든 지난번에도 한 말씀해 한번 주셨는데 말씀드렸었는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예. 7,000원으로. 동네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그냥 동네 잔치 분위기로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듀움 파트 2가 개봉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제일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다는 제안들이 많아서 그 용화맥이라고 흔히 말하는 예. 용산 아이맥스에 가서 봤는데 그 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서 제가 새벽 시간을 봤어요. 25시인가 26시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 티켓을 사서 새벽에 가서 봤는데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엄청 많았고 야 이게 이런 또 대작 영화들은 정말 이렇게 새벽에 해도 사람들이 몰리는구나. 그런 걸 한번 좀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예. 있습니다. 듄 1이 워낙 흥행하면서 듄 2에 대한 기대감도 네. 높았지만 뭐 평은 좀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아이맥스는 좀 대화면으로 본 거는 예, 그거는 좀 볼만했어요. 예. 영상미가 어쨌든 괜찮았다. 알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일단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이 최민식 배우가 쏘아 올린 이제 극장값 논란입니다. 자, 한 발언이 이제 큰 화제가 되었고 둘이 영화를 보려면 이제 3만 원 필요하다. 상당히 좀 가격이 센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 배우의 발언이요. 네, 이 발언은 그러니까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을 했고 예. 배우 최민식 씨에게 이제 방청객들이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답으로 이제 나온 발언이 이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일단 위기의 영화 산업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라는 질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부담되는 가격은 맞다. 티켓값도 많이 올랐다. 좀 내려달라.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렇게 확 올려버리면 나라도 안 간다. 지금 15,000원이다. 그 정도 금액이면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여러 편 영화를 보는 것이 더 낫지. 발품 팔아서 극장까지 가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팝콘에 커피 끝나고 술이라도 한잔하고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면 벌써 10만 원이 날아간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부담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내려야 된다라는 소신 발언이 나왔고 이를 둘러싼 찬반 어떻게 보면 토론도 진행되고 있고 예.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한 상황입니다. 네. 이 교수가 아까 얘기한 아리랑 센터는 물론 저렴한 가격이지만 멀티플렉스의 일반적인 가격이 이제 15,000원이면 두 사람이 이제 3만 원이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확 올려버리면 나라도 안 간다. 이것이 이제 배우 최민식의 발언이었는데 카이스트의 대학이죠. 한 교수가 이를 비판한 또 반응을 보였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일하고 22일에 걸쳐서 그 개인 SNS에 올린 내용인데요. 핵심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결국은 대기업이 사실은 이렇게 영화 산업에 투자를 해서 뭐 한류도 있고 배우도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예. 대기업을 너무 공격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그러면서 발언 중에 이제
그 최민식 배우는 출연료를 그렇게 뭐 극장을 위해 기부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게 그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 소비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대 비용이 올랐잖아요. 뭐 이제 임대료도 오르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만약에 15,000원 이하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당신이 영화관 한번 차려보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뭐 이제 논란이 되니까 또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어서 또 그 얘기를 올렸는데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하기 전에 지금 극장 사업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가격을 좀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거고 좀 이 산업 그 최민식 배우 같은 대배우라면은 이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좀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뭐 개인적으로는 그 이분이 뭐 최민식 배우의 연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예. 그런 얘기도 덧붙였더라고요. 양쪽 다 또 들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최민식 배우는 또 영화 발전과 또 관객들이 좀 더 영화관을 많이 찾기 위해서 좀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산업적 차원에서는 또 무슨 땅 파서 장사하냐, 이 정도 가격 물가 올랐는데 올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 유 교수님 이 극장값의 이 그동안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얼마나 오른 겁니까? 저도 요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팩트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티켓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도 많이 됩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더 뛰었고요. 주로 우리가 좀 많이 가는 뭐 빅3, 뭐 빅4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CJ, CGV 그리고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뭐 예. 멀티플렉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평일 일반 기준 보면 2019년 이때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전이 되겠죠. 그때는 한 10,000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뭐 12,000원, 뭐 13,000원, 14,000원 그리고 이제 완전히 피크 타임 가면 이제 15,000원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20% 이상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면 가격이 뭐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의 어떤 논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본 건 예. MBTI의 전쟁이다. 이게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아마 그분 튈 거다. 그러고 최민식 배우는 애플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그 교수님이 경영학 박사세요.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산업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숫자로 보고 이러시겠죠. 그럼 그분들을 보통 우리는 MBTI에서 T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민식 배우는 뭐 제가 선입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좀 최민식 배우가 보여줬던 뭐 내가 어제 말이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F스러우세요. 연기를 하신 건 아니죠? 예? 네. 조금 노력했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팩트가 있는데 손석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조금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은 또 T답게 또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둘 다 맞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뭐 MBTI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MBTI 일종의 뭐 성향 분석 같은 것인데 여기서 T는 좀 이성적인 것이고요. F는 감성적이다. 그러니까 배우인 최민식 배우는 좀 더 감성적인 반응과 태도였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김현식 변호사님 이 대목에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게 자 그럼 미국의 영화값이나 네. 또 일본의 극장값이나 네. 유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물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문 회사에서 영화 예. 티켓 값을 좀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영화 티켓 한 장당 가격은 11.28달러. 그러니까 주말 기준으로 15,000원인데요. 이게 세계 96개 가운데 27위입니다. 그리고 G20에 속한 19개 국가 중에는 9위인데 중요한 건 1인당 GDP 대비 티켓값 비중은 웬만한 선진국보다는 높았습니다. 우리나라가 0.034%인데 미국은 0.017, 캐나다는 0.22, 호주는 0.023, 독일도 0.025, 프랑스는 0.030, 영국은 0.027이었는데요. 우리보다 비싼 그 나라는 어디냐?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0.037.
이 정도여가지고 일본보다는 우리가 좀 낮지만 웬만한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라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영화계에서는 이 다른 공연보다는 우리가 저렴하지 않느냐 예. 이런 논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갑자기 올린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많은 분들이 극장을 안 가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감염병 우려가 이제 가장 컸지만 근데 갑자기 딱 하니까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코로나19 전에는 10,000원이었는데 15,000원 올라가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안 가게 되지 않을까.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원식 변호사의 이야기는 좀 짧은 기간에 상승폭이 컸다라는 진단을 내주신 나머지 세 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도 궁금한데 손 변호사님 최민식 배우입니까?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님입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해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이나 배우들 입장에서는 특히 영화를 만들고 출연하는 사람들은 관객이 많이 와야 우리가 몇만을 동원했다는 게 그게 성적표가 되잖아요. 제작자나 배우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웬간해선 정말 재밌다고 하지 않으면 극장을 안 가니까 나의 성적표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 관점에서도 일단은 과거보다는 너무 비싼 비용을 지불하니까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이제 극장 입장 보면 극장 요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르바이트생 거의 없습니다. 다 기계하고 키오스크가 하고 사실은 표 없어도 몰래 들어가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워낙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비용 때문에 그럴 길을 거라고. 잃어버려요. 네. 비용 때문에 그럴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서 이렇게 코로나19 때 살아남은 영화관도 너무 고맙다.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올렸겠거나라고 생각하지만 장기간적인 관점에서는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제가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려고 4장을 예. 끊으면 6만 원인데 보통 통신사 할인에 몇천 원씩 받잖아요. 예. 또 5만 원. 거기에 이제 내 가족이 팝콘 2개 하면 한 4만 원. 그럼 9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리 영어를 사랑하는 사람도 할인을 받아도 8, 9만 원 한 가족 가서 예. 10만 원 나오니까 또 팝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또 간 김에 큰 대짜 시켜서 콜라라고 네. 이렇게 시켜야 되니까 좀 가족이 즐겁게 여가기에는 좀 무거운 금액이긴 예. 하죠. 이정규 교수는 이 극장값 논란 최민식 배우 쪽입니까? 카이스트 교수 쪽입니까? 저는 T인데 네, 네. 최민식 배우의 주장에 조금 공감이 가는 면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뭐라 얘기했냐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 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논란에 좀 중요한 게 일단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것도 있고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GDP 대비하면 선진국보다 좀 높은 면도 있는데 예. 그것보다 관객들 입장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너무 갑자기 올랐다는 거. 이게 그래서 2019년 이후 3년 동안 영화 관람료 인상률을 보면은 한국이 21.8%, 네, 인도, 멕시코보다는 조금 낮은데 미국 뭐 15%, 중국 13.5% 이러니까 상당히 높죠. 뭐 그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이 뭐 3.2%밖에 안 되는데 체감적으로 일단 너무 높은 게 하나 있고 또 예. 하나는 티켓값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은 방금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신사 할인 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통신사 할인이 된다는 건 극장하고 통신사에서 어쨌든 그걸 이제 나중에 그 값을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극장에서는 통신사가 이제 그 보전금을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데 그 정산금을 보전금을 가지고 이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사, 뭐 배급사 이렇게 쭉쭉 나눠져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그 통신사의 할인 보전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이게 전달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영화인 쪽에서 주장하는 바고 예. 이제 영화관 쪽에서는 우리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양심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명확한 데이터가 공개되진 않아요.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그러면 좀 의심이 들죠. 만약에 그 보전금이 들어온 것을 제대로 투명하게 어쨌든 이건 나눠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나눠져야 되는 건데 만약에 티켓 가격을 갑자기 엄청나게 높이고 할인율은 좀 이렇게 또 크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 차이가 사실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차이만큼은 뭔가 좀 이렇게 지금처럼 불투명한 안개 속에 있는 건데 그 속에서 극장들은 오히려 좀 이득을 더 많이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설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결국은 그 사실 그 빅3라고 하는 그 멀티플렉스
운영하는 그 회사들이 결국은 제작, 뭐 배급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하고 있고 그 범죄 도시 4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작에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네, 다 하죠. 뭐 네. 오스톱으로 다 하고 있는데 범죄도시 4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크린 독과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였고,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이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1차적으로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배우를 위해서나 영화 발전을 위해서 그거는 사실 부차적인 요인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이 경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1차적인 책임은 알겠습니다. 경영진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 교수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 최민식 배우 쪽이십니까? 아니면 같은 또 교수이시니까 카이스트 교수 쪽이신지. 저도 그 뭐 F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 배우 좀 그 힘을 실어줄까 했었는데 MBTI, 교수님이 이렇게 네. 한번 말씀을 하시니까 전 또 평화를 좋아하니까 한번 조금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도 우리 얘기 나왔습니다. 이제 광고 회사를 좀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가격도 아까 두 분이서 말씀하셨지만 정가가 있죠. 저도 학생들이랑 한번 영화관에 가서 제가 티켓팅을 한번 해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거의 울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뭘 물어봐요. 뭐 통신사 할인 있어요? 뭐는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니까 그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주고 빨리 입장권 주세요. 그러는데 뭐 할인돼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15,000원이라고 하면 그 15,000원을 다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극장에서도 그렇게 선언적으로 해놨지만 그 나머지가 할인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수익이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예. 기업에다가 대고 막 명분과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아까 그 안에서 되게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대부분 OTT나 최근에 미디어 환경 때문에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아마 지금 이런 논쟁이 있은 다음에 일부 이제 그 멀티플렉스에서 가격을 조금 할인해 준다는 이벤트를 펼친다 그랬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뭐가 효과가 많을 거라든가 장기간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가격을 내려도 그다지 관객 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못 볼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냥 약간 단기적인 효과고 지금 아마 가격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아마 그 극장이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편익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예, 실제로 잘 나가는 영화는 모르겠는데 많은 영화들 또 상당수의 영화들은 객석이 텅 비어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거예요. 김원식 평론가께 여쭤보시면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15,000원에 티켓을 사면 그게 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영화사가 또는 무슨 극장 쪽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무슨 문화진흥 기금도 있고 뭐 각종 뭐 교육진흥 지원비도 있는 것 같고 뭐 일종의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금의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영화 티켓 가격에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가격의 설정 부분은 밝힌 적이 없어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비율을 뭐 이제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느냐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카드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공식적인 용어로 뭐냐면 영화업계에서는 티켓 평균 발권 가격을 객단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000원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통신사 할인 등을 통해 가지고 할인을 받아 가지고 실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얼마의 평균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장당 객단가는 최근에 나온 조사에 따르면은 9,633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처럼 14,000원, 15,000원 내고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바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할인 그 내용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VIP 중에 또 V가 2개 붙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무려 평일 일반 티켓 가격이 14,000원일 경우에 31%나 저렴하게 지금 구입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초에 일반 티켓 값이 10,000원일 때는 객단가가 8,492원이었어요. 약 1,500원 차이죠. 그런데 2024년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4,000원 대비 9,633원이니까 4,4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갈수록 보이지 않게 할인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예. 거고 이런 할인이 없는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할인을 받지 못하고 비싸게 티켓을 구매하고 있으시다는 거고 간격에 따라서 실제 보는 가격의 티켓 값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실제로 이제 그 정산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영화 관련 그 이제 단체에서 지적한 게 뭐냐면 고객이 통신사 앱을 통해 할인받은 이제 결제 금액을 보니까 실제 고객이 결제한 액수보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들어가지고 실제로 객단가가 낮은데 거기서 또 다시 영수증은 낮게 하니 그러면 나중에 매출액 기준이 확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분배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게 하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요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느냐? 예, 일반 관객들이 피해 볼 수가 있겠고 그 차익은 네. 누가 가져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상황 때 그 손실 본 액수들을 벌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털고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극장 값이 올라가더라도 조금 이제 관련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좀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아까 이제 유 교수님은 이 극장 값이 내려가더라도 관객 수 늘리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만 기다리면 OTT의 개봉이 금방 되니까 집에서 편하게 보지 뭐 이런 층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걸 OTT 층이라고 말하고 맞아요. 근데 직관해야 돼. 영화는 극장이지. 극장에서 보는 맛이 있어. 음향 사운드 다르잖아. 이 층이 있고요. 이분들은 2-3천 원에 움직이지 않고 좋아하는 영화는 극장 가서 보실 것 같아요. 예. 우리 항상 정치도 중도층이 있잖아요. 그거 볼까 말까? 15,000원 줬는데 너무 배 아프고 재미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이거 좀 재미없고 그냥 좀 시간 버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눈으로 한번 하거나 하고 싶거나 친구들 한번 가서 즐겁게 같이 가고 싶어 정도의 마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격대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15,000원은 좀 비싸죠. 근데 이게 얼마나 내려갔느냐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조조 할인으로 왜 6-7천 원 할 때 어르신들이 되게 편한 마음을 거기서 조금 할인 받더라도 한 5-6천, 6-7천 했을 때는 재미없어도 용서가 되는 가격이죠. 예. 그래서 조금 낮으면 유동인구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던데요. 아, 그래요? 조선일보가 2023년에 의뢰한 그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 프로에서 조사한 건데 영화관에 자주 가지 않는 이유 1위가 티켓값이 비싸서 40.2%. 그다음에 티켓값을 내린다면 영화관에 갈 의향이 있다 76.2%. 최근 티켓값이 비싸서 보고 싶은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다가 52.7%입니다. 예. 그러니까 티켓 가격은 당연히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결과를 보면. 그리고 영진이에서 그 3,000명 대상으로 2022년 영화 소비자 행태 조사한 걸 보면요. 소비자들이 지불 의향 금액 2D 일반관 기준으로 했을 때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 1등이에요. 38.9%. 그러니까 10,000원 미만이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많은 이하.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멀티플렉스의 수익 구조 중에 티켓 가격도 그렇지만 영화 티켓은 미끼 상품이다 이런 얘기를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제 부대 비용 뭐 팝콘 팔고 음료수로 또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 그러니까 최민식 배우의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미끼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끼를 물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크다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유튜브 댓글로 디클라우드9님께서 과연 15,000원을 내고 극장에서 영화를 볼 만큼 퀄리티가 있는 영화를 만들었느냐가 그게 제일 문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김수표 평론가가 공감을 했듯이 최근에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뭔가 상당히 우리가 대작이고 또 인기를 끌만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한 용어인데 그게 아니라 중형 영화들 제작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런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작년 여름에도 그랬고요. 명절에도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소위 말해서 진짜 크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400~500억 원 들어갔던 그런 작품들 다 흥행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피해갔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 동원이 가능한 뭐 탈주라든지 핸섬 가이즈 그리고 파일럿 같은 게 지금 400만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형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건데 그렇지만 사실 지적을 하셨듯이 15,000원을 내고 봤을 때 볼만한 영화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이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예. 아직도 창고에 있는 영화들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19 전에 제작됐던 영화들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4, 5년 전의 영화들을 지금서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즈음에 지금 OT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렌디한 영화 혹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0,000원 안 되는 돈으로 보면 훨씬 더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OTT에 좀 기다리면 이런 영화는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바뀐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영화계에서 말씀하신 퀄리티에 부합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티켓값까지 비싼 거죠. 예. 여기다가 또 하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 코로나19 전에도 멀티플렉스에 대한 피로증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 억지로 간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플렉스 가가지고 팝콘도 먹고 즐기고 데이트하시고 가족끼리 가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 지향으로 암암리에 있었어요. 근데 피로증이 예.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결정적으로 멀티플렉스 안 가도 되네 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퀄리티도 안 좋고 영화값도 뛰니까 지금 문화적 저항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원식 평론가가 참 중요한 대목을 지적했는데 멀티플렉스 영화의 강력한 경쟁자가 OTT일 수 있다. 유 교수님. 그래서 지금 보면은 OTT에서도 실제 이제 극장용 영화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상당히 제작되고 있기도 하고 또 게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독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볼 수 있죠. 실제 OTT가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대체할 경쟁자가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이제 그 현업에서 뜰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소비자의 24시간을 이제 바라보고 예. 그걸 공략하면 이제 게임이 끝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을 짜고 막 좀 그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OTT 보는 시간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고 사실은 영화관에 일부러 가서 그걸 즐길 만한 어떤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미디어 환경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트렌드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떤 뭐 반응 이런 거에 OTT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제 생각엔 블록버스터라는 용어가 10년 뒤에도 우리가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웰메이드 막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뭐 텐트폴 영화 뭐 해서 정말 저기다 전부 다 돈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영화를 만들어서 그해 여름을 노린다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웰메이드 빵 사람들 쫙 이런 문화였어요. 그런 마케팅이었죠. 근데 OTT는 그렇게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만들면 아무도 안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약간 굿메이드 혹은 소소메이드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단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에 사실은 허물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최민식 배우님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 좀 제가 그냥 느꼈던 건 뭐냐면 예. 영화 배우들 자체도 OTT로 넘어간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영화 감독이라고 하셨던 분들도 장르가 무너지고 OTT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굿메이드, 소소메이드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OTT를 즐기면서 충분히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이 다 되고 있어요. 다 되고 있는데 마치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명분으로 해결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쩌면 일회성으로 뭔가 가격 할인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마도 영화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썸띵류를 주게 되면 그게 15,000원이든 20,000원이든 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미끼 상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뭐 영화관에서는 그렇게 안 볼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시도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하이브리드가 안 돼라는 뭐 법이 있습니까? 영화관인데 옛날에는 영화관으로 불렸지만 그 안에 가서 뭔가 다른 걸 즐길 수 있다. 이러면 아마 소비자들이 그때는 뭐가 영화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어떤 경험을 알겠습니다. 또 이전의 영화관 같지 않다. OTT로 대체되는 공포감, 두려움 이정표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 OTT 오리지널로 제작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죠? 드라마도 있고
근데 보면은 사실 그 OTT 오리지널 영화들이 재미가 없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그 좀 평가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OTT 같은 경우 일단 구독자를 확보하고 오랫동안 붙들어 두는 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긴 호흡에 드라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시즌제로.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하는 동안 거기에 돈 많이 넣고 뭐 제작진 섭외하고 이러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중간중간 메우는 역할을 하는 어떤 그 단편적인 영화들 시리즈물에 비해서 그런 영화들을 넣다 보니까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좀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것도 있지만 예. 대부분은 사실 그 OTT 오리지널 영화들은 극장용으로 그렇게 잘 만든 영화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품이 좀 덜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좀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극복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정말로 영화관 큰 화면과 엄청난 사운드로 즐겼을 때 영화적 체험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영화 이제 예. 뭐 탑건 매버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듀운 같은 영화는 그거는 대체가 안 되겠죠. 그거는 OTT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대체 불가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영화는 극히 드물고 사실 나온 것 중에 예. 어지간한 거는 또 요즘 집에서 사람들이 TV도 이제 대형화되는 추세고 알겠습니다. 음향 시설도 많이 두고 하니까 네. 어지간한 거는 그냥 집에 OTT로 다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명품 영화는 아니라도 그냥 뭐 가성비 측면에서 일정한 구독료를 내고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OTT에 대한 경쟁력도 상당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극장값이 올라가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작비가 상당히 늘어나서 실제 그 정도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출연자들의 이제 출연료입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누가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흥행 자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에게 출연료가 나가는 것을 손 변호사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무래도 영화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이제 주연 배우들, 탑 배우들의 출연료가 상당 부분 차지하니까 사실 조연 배우들에게 돌아가는 출연료는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고 제작 예. 환경이 계속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 이 극장값을 내리는 것도 상생의 관점에서 희생이라고 보면 이 주연 배우들에게도 당신들도 출연료 너무 치솟았으니까 좀 내려라 이런 욕구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는 면은 있는데요. 저는 또 다르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K-팝, 뭐 K-드라마, K-영화 지금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할리우드 배우들이랑 우리 배우들 출연료 비교 많이 했었잖아요. 할리우드 배우들의 배우값을 우리 한국 배우들은 국내 배우 그 출연료로 계산하다 보니까 항상 저평가돼서 같은 연기에도 조금 개런티는 적게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한국 배우들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예. 거의 대등하거나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게 좀 상대적으로 영화 제작비를 너무 초과시키니까 요거를 줄여야 티켓값도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 배우들이 많이 받아요. 중간 배우들 그 밑에 이제 배우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영화 티켓의 값에 영화 배우들의 출연료가 그렇게 극대화돼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오히려 예. 주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너무 지엽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인과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극장값을 정확하게 또 우리가 파헤치려면 정확하게 구성되는 또 내용도 알아야 되는 건데 이 하나,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죠.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사실 이제 한국 영화가 출연료에 관련된 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극장가는 이제 유명 배우가 나온다고 그래야 흥행하는 공식 이미 깨졌습니다. 작년 올해에 뭐 유명한 배우들 나오는 영화들 뭐 특별히 이제 가슴 아프기 때문에 예. 팬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하셔도 되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제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영화 안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런티가 굉장히 높이 캐스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영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지금 한국 영화들이 제작하는 것 이건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민 씨가 2000년대 초반에 배우들의 개런티에 대해서 언급했다가 철퇴를 맞은 적이 있어요. 왜냐 배우들의 몸값은 그건 몸의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높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출연을 아예 안 했어요. 최민식 배우가요. 예, 그러다가 독립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시장의 논리는 최민식 배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최민식 배우가 했던 부분도 이미 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극장값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최민식 배우가 추진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방향이니까. 근데 유 교수님께 이제 일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공연하는 것을 극장에 내건 건 정말 메가히트를 쳤어요.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로 봐야 될까요? 그냥 임영웅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일반적인 변수로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을 하는 건 무리일까요? 일단 임영웅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발언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아까도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중에 또 하나가 장르 파괴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럼 24시간 동안 뭔가 재밌게 만들고 있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그게 영화가 됐든 아니면 임영웅 씨가 나와서 그걸 약간 영화와 관련된 문법을 넣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든 그건 굉장히 오래된 관습에 의거해서 저건 영화야라고 장르를 얘기를 하지만 예. 이미 즐기는 사람들은 그게 영화인지 뭔지 별로 상관도 안 하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 그 많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뭐가 나와도 단말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 그걸 보고 즐긴다 그러면은 괜찮다 기쁘다 그리고 돈 즐기만 한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뭔가 OTT가 영화관 이런 그 전통적인 영화를 압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임영웅 씨 이 어떤 컨텐츠가 영화에 준하는 어떤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것도 영향이 있고 임영웅이라는 배우가 미친 영향, 가수가 또 이기 때문에 임영웅이기 때문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라인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일부 영화 관련되는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로 진행합니다. 스튜디오에 유현재 서강대 교수,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이종필 건국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1부에서는 최민식 배우가 쏘아올린 극장값 관련 이야기를 해봤고요. 2부에서는 MZ세대들의 최근에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욜로 아닌 요노가 무엇인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MZ세대 그러면 이제 욜로 이야기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MZ세대들 대해서는 인생 한 방이야.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기도 하는데 욜로 대신 요노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요노는 이제 YONO의 줄임말 요노 이렇게 읽는 건데요. You only need one. 이것만 있으면 돼. 필요 최소한만 하면 되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욜로랑 좀 대비돼서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될 때 이거 꼭 필요해, 꼭 사야 돼, 꼭 돈 써야 돼 이렇게 이제 가성비 있는 소비를 이제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Z세대, G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일컫는데 종전까지는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면서 조금 더 가소비하더라도 충분히 즐기겠다라는 욜로였던 사고에서 예. 지금은 이거 꼭 필요한지 가성비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트렌드를 이야기합니다. 네. 풍요의 시대에서는 욜로였다가 조금 이제 침체된 상황 속에서는 이제 요노, 가성비를 더 따지는 You only need one인데 나머지 세 분도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또 이런 요노가 이 MZ세대, 2030 세대도 그런 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종필 교수께서요. 네, 저도 들어는 봤는데 이게 사실 그 욜로가
그 성행을 할 때 저의 의문점이 뭐였냐면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한 10년, 20년, 최소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전망이 사실 좀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고 뭐 코로나 이전에서도 우리는 이미 사실 선진국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성장으로 진입을 한 사회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한순간만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얼마지 않아서는 사실 그 욜로에 대한 조금 약간의 반작용 비슷하게 나온 것들이 이제 무지출방 일명 이제 거지방이라는 표현으로 좀 유행이 됐다. 무지출방. 네. 돈을 쓰지 않고 지출을 하지 않는다. 얼마나 짠돌이로 사냐. 요걸 이제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이제 그 욜로 이후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갓생 살기라 그러죠. 부지런하고 생산적으로 사는 것. 뭐 이런 주제들도 사실 우리 코너에서 예전에 다룬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거치고 지금 또 불경기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좀 이렇게 거세게 또 아주 좀 말을 좀 급작스럽게 닥친 것 같고 그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코로나 국면이 욜로에서 요노로 변하는 전기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김원식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요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무지출 챌린지라든지 이제 갓생 트렌드도 비슷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신조어가 나오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유현재 교수님 같은 분이 만들어낸 말은 아닌가. 그러니까 카피라이터들이 만들어낸 말은 아닌가. 교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니겠지만. 실토하시죠.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그 실제 그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학생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용어들을 오히려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사실상 누가 만들어내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저성장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같은 개념인 듯 싶어요. 뭐냐면 그 욜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측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치 소비라고 그래가지고 한쪽은 굉장히 짠돌이처럼 사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즐기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가 같이 맞물리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한쪽만 등장했고 어느 한쪽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으신 거고요. 유 교수님께서는 실제 학교에서 또 욜로가 욜노로 변한 그런 걸 실제로 보기도 하시는지요? 제가 어쨌든 고백하건데 그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련 기사를 보고 요노라고 써 있는 거, no 뭐 이런 건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오노가 아니고 네, 몰랐어요. no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이제 그 무슨 MZ를 위한 소통법, MZ와 소통하는 법 이래가지고 막 강의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그 MZ들이 그 제목을 보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MZ와 소통하는 법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저 말부터 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MZ는 저한테 그 한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DMZ예요, 막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레이블링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레이블링은 그냥 교수님 같은 아저씨들이 우리를 어줍지 않게 이해하려고 그냥 붙인 말 아니에요라고 저한테 소심하게 얘기해서 제가 좀 풀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기에는 그 친구랑 좀 깊은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그냥 자신들의 방식인 거예요. 그게 욜로가 됐든 무슨 뭐 요노가 됐든 그냥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SNS를 즐기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태어나자마자 디지털로 더 뒤덮인 그런 사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좀 빡빡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버티고 있는 굉장히 충실한 20대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뭔가 규정하려고 그러고. 예, 규정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제가 대학교에 있으니까 점심시간 되면 편의점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거기서 다 밥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권해서 제가 먹은 김밥 중에 제일 이거 뭔가 MZ스럽다라고 얘기한 게 충실김밥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게 한 뭐 몇천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MZ들이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뭐 많은 설명도 필요 없고 나는 무슨 뭐 삶이 한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는 빡빡하고 알바하면 이럴 정도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 뭐랄까 이름 붙이고 막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네. 해봅니다. KBS 열린 토론 특정 브랜드와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손 변호사님 일단 뭐 20대들, 30대들 이른바 MZ세대들에게 대해서 뭐 MZ세대를 아는 척하면 당신이 날 알아요? 우리를 알아요?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요노라는 어떤 행동 양식, 스타일, 트렌드가 있다는 건데 불필요한 소비는 줄인다.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까? 일단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 예전에 SNS 많이 하잖아요. 20, 30대들. 예. SNS 보면 다 명품의 뭐 고가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 조금 자랑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실용적인 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뭘 사더라도 똘똘한 하나를 사서 오래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SNS,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비교가 너무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 비슷한 성능이고 가성비 있는 것을 댓글 다 분석해서 이게 국내 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물건을 검색해서 해외 비용 직구까지. 대비 네. 성능이 나오는 걸 토론해서 고르니까 얼마나 최적의 상품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도 쓸만하다가 된 거죠. 써보니 10,000원짜리를 사는 것보다 1,000원짜리를 사서 뭐 조금 뭐 고장 나면 버리든지 이렇게 가성비를 이제 분석하면서 평가하면서 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소비가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극단적으로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분석하고 공부한다. 예. 사실은 또 우리 20, 30대들이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는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식대비도 저도 이제 가끔 혼밥하면서 이 동네나 어디에서 밥 먹을 때 보면 한 끼 그냥 뭐 거창한 거 한정식 먹은 거 아닌데 12,000원, 11,000원이 예. 기본이더라고요. 뭐 비빔밥 하나도 그래서 어머 이거 되게 비싸다 이렇게 매일 사 먹는 사람들 식대만 뭐 아주 아껴도 수십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에 가서 몇천 원짜리 레스토랑 간편식 형식으로 10,000원이 넘지 않고 5, 6천 원 하는데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거고 뷔페도 오마카세나 이런 데 가면 최소 10만 원, 15만 원, 17만 원 한 끼 이런 거를 막 찍어 올리던 친구들이 어머 우리 무슨 뷔페에 무제한 뷔페도 많잖아요. 19,000원, 27,000원 하는데 이만큼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뷔페 갔더니 여기도 너무 행복해, 충분해. 이렇게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예. 젊은 세대들이 여하튼 비율적으로 욜로의 모습보다는 요노의 모습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셨을 텐데 나머지 세 분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풍요의 시대에 정말 뭐 인생 한 방이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펑펑 써든 그 흐름에서 가성비를 더 따져 묻는 지금의 요노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무슨 이유로 보시는지 이 교수님. 뭐 지금 사회적인 또 경제 상황이 강제하는 요소가 좀 크다고 보는데 2023년 3월 기준으로 나온 그 결과를 보면 안정적으로 월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전년 대비 한 45,000개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일단은 좀 뭐 흔히 얘기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일단은 줄어들었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내가 졸업하고 뭐 짧은 기간 안에 뭐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이 높고 희망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당장 그렇게 소비를 억제하거나 이제 좀 여유 있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대출도 이제 코로나 전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예. 많이 늘고 뭐 영끌 2030에서도 영끌을 해서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한 경우들도 많았는데 뭐 한 조사 결과 보면 이제 청년층의 총 대출 중에 주거 관련 대출 비용이 뭐 80% 넘어가는 중장년층보다도 훨씬 높고 게다가 이제 연체율도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제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이 이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예. 그게 지금은 또 금리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이렇게 높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고통도 상당히 클 거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뭐 10년, 15년 전하고 비교할 때는 또 100세 시대 된 네.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네. 또 더 이상 지원을 못하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가만히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의 젊은 층들은 어쨌든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옛날에 그 어른들의 사고 방식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예. 다를 수밖에 없죠. 네. 네. 참 이 MZ 세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분석도 합니다. 김우식 평론가. MZ 세대의 최근 유행 용어로 텍스트 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건 뭔지도 궁금했다. 텍스트 힙. 네, 저는 이제 텍스트 힙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온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영국에서 이제 부각이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글자, 뭐 이제 책 읽기, 뭐 독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힙하다라는 이제 개념 아시잖아요. 뭐 멋지다. 그 전에 이제 세대들은 핫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지금은 이제 힙하다. 힙합의 그 힙 같은 그런 겁니까? 네, 뭐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텍스트 힙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책 혹은 책 읽기, 독서에 관련돼 가지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개가 바로 SNS가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읽은 뭐 책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SNS에 적극적으로 올린다거나 또 책들을 이제 공유하는 것을 이제 텍스트 힙이다. 결국에는 영국에서는 이제 독서는 섹시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독서나 책 읽기가 멋져 보이는 형태로 지금 MZ 세대들한테 어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유 교수님 그래서 참 궁금한 게 과연 요즘의 20대 MZ 세대들은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할까 이렇게 어디서 분석을 했는데 눈에 쏙 들어온 것이 20년 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양기자 시인이죠. 시인의 모순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 뭔가 AI와 관련된 그런 시를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일종의 레트로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일단은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98년이라고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양기자 작가님 그러면 예. 아마 원미동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내게 금지된 이런 거 떠오르실 텐데 그런 거 떠오르시면 소설가시죠? 그렇죠. 네. 네네. 그거 떠오르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이제 대장내시경 받아야 되는 나이가 그런데 이게 아까 이제 그 선생님 레트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약간 시각이 좀 다른데요. 레트로라기보다는 그냥 그들에겐 something new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트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MZ라고 우리가 부르는 저도 참 부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딱 맞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막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3만 불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적 허영.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떠한 걸 뭐 자랑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서로 이렇게 뭔가 공유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를 보여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바로 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스토리가 20년 전에도 사실 절절한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도 사실 굉장히 절절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독립적인 개인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도 좀 쇼폼 형태인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뭐 단편 소설, 뭐 시, 뭐 이런 것들 MZ 세대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교보문고 이제 베스트셀러 보면은 시 부분도 많고 뭐 그러거든요. 예. 근데 아주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들에겐 이게 쇼폼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영화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냥 진지하게 한참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감동하고 이런 문법이 아니라 뭐 영화 보면서 조금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호흡 자체가 길게 뭔가 있을 때 잘 못 견뎌 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시에 딱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양 기자님의 어떤 소설에도 딱 맞아 떨어져서 쇼폼이 온라인에서 뭔가 즐기는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의 종류였다면 지금 이것도 오프라인에서 아마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뭔가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같이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모순에 관련돼서 좀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내용이 마음에 없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제 25세 여성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삶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소비 수준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은 마음에 없는 남자, 약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은 지금 20대 여성들한테도
공통분모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더군다나 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뭐 SNS 많이 회자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과 어쨌든 공통분모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부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Z세대는 문화 광부다. 뭐냐면 기성세대 같은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 유행에 뒤처지면 아이 그거 구닥다리야 뭐 그래서 외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Z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자기한테 적용이 되는 거 있으면 그걸 띄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얹어가지고 호응을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을 좋아해요. 예. 이제 그런 세대의 어떤 특징도 있기 때문에 옛 거라고 해가지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재발견하는 그런 재미를 가지고 있는 세대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제 세대 차를 떠나서 세대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손 변호사님 또 하나 이 특징이 MZ 세대들은 만년 대리라도 좋다. 웰빙 대리를 꿈꾼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MZ 세대의 54%가 승진을 지향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다. 지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리여도 충분히 괜찮아 이렇다는 건데요. 워라밸을 포기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관련된 승진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요즘 세대들도 집에 못 가 승진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보다는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자신의 어떤 투자 자기 개발에 집중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근로소득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 이런 온라인 클래스 이런 데들 찾아간다는 건데요. 쉬운 말로 우리 옛날에 너 짧고 굵게 살래 가늘고 길게 갈래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 세대들은 어떻게든 승진해서 어떻게든 임원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길게, 해왔습니까? 길게, 네. 네, 대리로 가늘고 길게 간다는 거죠. 이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생각 우리 한참 직장생활 커리어를 초점을 맞출 때는 만년 대리는 성공하지 못한 어떤 전형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다르다. 어떤 현상, 어떤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2023년 샤코리아가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예. 그렇게 만년 대리로 승진을 거부하는 그런 경향의 그 이유로 책임지는 위치가 부담스럽다라는 답변이 43.6%, 워라밸이 불가능하다가 13.3%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근본적으로 어떤 원인일지는 뭐 심층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어떠냐면은 일단 지금 존재하는 어떤 직장이라는 구조 내지는 그런 조직 이것이 내 삶을 완전히 이렇게 충족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책임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직장이 이제 내 삶의 모두라고 생각을 예. 한 세대지만은 인생이죠. 네.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직장은 말하자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어떤 수단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꿈꾸는 어떤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제 부동산 경매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정말로 내가 필요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제 워라밸을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데 시간을 이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한 나의 노력과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 조직 문화 이런 것이 뭔가 지금 MZ 세대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향과 철학과 어긋나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 아닌가. 이거는 오히려 MZ 세대보다도 좀 기성 세대나 이렇게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예. 어른들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유 교수님 우리 성공을 또는 최상을 추구하던 데서 육회 그 위에 당연히 상쾌 통쾌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육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통쾌까지나 이런 MZ 세대의 변화 긍부정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그 교수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저한테는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 이제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1학년들 가르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그 뭐랄까 옛날 가치관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때. 그렇죠. 나 때. 그래서 광고 수업에서 예를 들면 제 예전에 얘기를 하면서 신입사원이
40몇 명이었잖아요. 그때는 공채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첫날 뭐라 그러셨냐면 중역이 나와가지고 20년 지났을 때 이 46명 중에 누가 중역이 있을 것 같아? 몇 명이 살아남을 것 같아? 뭐 이러면 우리가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막 저녁도 술 먹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자칫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학년 친구들한테 굉장히 멀어지는구나 교수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가치관이 아니라 가치가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뭔가 단순했지 않습니까? 이게 평가하는 방법도 똑같고 성적표도 다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다 가치가 달라서 내가 뭔가 인생에서 대박 날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 20개 갖고 있었다면 지금 친구들은 120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도 100점 저것도 100점인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리고 그 관련 정보도 너무너무 잘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분께 한 뭐 1분 정도 시간은 안 되고 한 40초 정도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MZ 세대나 이른바 최근에 또 G 알파 세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알파 세대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해 못하는 부모님들이나 어른 세대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부터요. 네, 일단 뭐 세대에 관련돼서는 뭐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이제 규정하는 거 이것 자체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정보 소통이 굉장히 강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용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같이 동반자적으로 동료로서 가야 될 존재이지 그거를 뭐 마치 어린 사람 뭐 잘 모르는 세대로 하면은 좀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친구 같은 세대로 이제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손민아 교수님. 네, 아까 그 양기자 작가의 모순도 좋아하지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도 되게 좋아한다라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집에 아직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남한테 함부로 충고하지 말아요.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MZ 세대는 평가받기 싫어한다라는 걸 제가 그건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의 시단으로 평가하고 재단해서 이래라 저래라를 MZ가 되게 싫어한다고 MZ한테 들었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요? 일단은 저도 나이가 이제 50 중반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그리 아름답지만은 못한 세상을 물려준 것 같아서 선배 세대로서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지금 한국을 보면은 일부이긴 하지만 한국 최고가 세계 최고인 시대인 것도 분명하고요. 또 그거를 만들어낸 우리 젊은 세대들의 어떤 잠재력 이건 굉장히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좀 더 글로벌한 어떤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 세상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마음을 같이 가져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교수님. 네, 일단은 그 젊은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 너무 미워하지 마라. 나도 열심히 산다. 그러고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통과 관련돼서도 처절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당연히 뭐 소통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네 분과 토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극장값도 좀 더 합리적인 자유로운 또 생산성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리고 MZ세대들에게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이종필 교수, 손정혜 변호사,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유현재 교수, 유쾌, 상쾌, 통쾌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